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어도 말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확 풀어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도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2월 12일 오늘은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접 투자라는 것은 재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투자와는 다르게 직접 공장을 짓고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제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반대의 현상이죠. 전에는 미국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에 공장을 지었다면 이제는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로디엄 그룹의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액은 120억 달러, 우리 돈 13조 1,400억 원으로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 규모는 2012년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 규모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세계 제1위 경제대국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직접 투자가 아주 신기한 일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법인세 혜택을 목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최근의 중국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상승한 것도 중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은 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이 본국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례도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그리고 포드 자동차 등이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인수합병, 즉 M&A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육가공업체인 샹후이 그룹은 2013년 최대 양돈업체인 미국의 스미스필드를 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결국 스미스필드의 미국 내 생산기지는 샹후이 그룹의 미국 생산기지가 된 셈인데요. 중국 건설장비업체 산이의 경우에도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장비 제조 시설과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여기에 6천만 달러, 우리 돈 650억여 원을 들였습니다. 중국 PC 제조업체인 레노보도 201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휘트셋에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적업체인 키어그룹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2,400억여 원을 들어서 방적 공장을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수출을 위한 관세 혜택의 목적도 있지만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내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산 제품보다 해외 생산 제품을 더 신뢰한다는 건데요. 중국 경제 성장이 한풀 꺾이면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하는 중국 기업들, 이런 과제를 안게 된 것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4%였습니다.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저성장 기조 속에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 상품 중심의 자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신기술과 핵심 역량이 밀집된 선진 시장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이 유리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런 중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아직은 그래도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은 아직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런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은 미국에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 효과를 누리는 것은 중국이라는 반론이죠.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 간에 대규모 투자가 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2월 12일 오늘은요, 바로 미주개발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2015년 3월, 부산에서 미주개발은행의 연차 총회가 열립니다. 중남미 나라들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주개발은행, 약자로는 IDB라고 부르는데요. 2005년 일본 총회 이후 무려 10년 만에 미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48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과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올해 3월에 부산에 모입니다. 부산에서 미주개발은행의 총회가 열린다는 것,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할 텐데요. 이 부산 총회를 앞두고 미주개발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남미, 우리나라와는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인구 6억 명, 국내 총생산 합계 6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기도 하죠. 이런 중남미를 지원하기 위한 미주개발은행 IDB는 48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세계 5대 국제금융기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재건에만 집중하자 남미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1953년 쿠바 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IDB 창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1958년 미국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고 이듬해 설립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1959년 세워진 IDB, 한때 경제 불안의 대명사였던 중남미 국가들이 바로 몇 년 전부터는 부상하는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IDB 부산총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걸 텐데요.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은 연평균 5%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남미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5%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은과 구리, 주석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대두와 커피, 사탕수수 등 생산되는 농산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하면서 미개척지였던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남미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남미는 크게 북중미 경제권과 남미 경제권으로 양분됩니다. 북중미 경제권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우파 성향 정권이 우세하는 곳입니다. 또 제조업 수출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반면 남미 경제권은 좌파 정권이 우세하고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산품이나 자원 등 1차 상품 수출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까지 중남미 경제의 두 축은 멕시코와 브라질이었는데요. 하지만 중남미의 경제축이 이제 브라질에서 멕시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에 조금 더 주목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멕시코와의 인건비 격차가 줄어들면서 멕시코에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 기지로 멕시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또 최근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척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은 이미 쿠바와 미국의 국교 정상화 이전부터 쿠바의 수출 판로를 뚫어놓았다고 합니다. 중남미 시장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도 벌써 시작됐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중남미를 방문해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공동체에 35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고요. 아르헨티나에는 75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카리브 공동체 정상들과 협력을 약속하고 브라질에 7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남미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현재 중남미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약 160만 명의 일본계 주민들이 거주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요동쳤던 2000년대부터 중남미에 공을 들였습니다. 15년간 IDB 가입도 시도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걱정한 미국의 견제로 계속 좌절했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2008년에 비로소 중국도 IDB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엄청난 자금과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영향력 면에서 일본을 제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은 녹색 성장 분야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남미에서 조림 사업을 하기 위해 현지 땅을 구입하려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자원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기에도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4분의 3 크기인 우루과이는 국토 대부분이 초원지대입니다. 파라과이는 조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까지 주는 법안을 만들 정도로 조림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4월 국내 대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가 2년 내 자사의 주력 시장으로 중남미를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여건에 쉽게 흔들리곤 하는데요. 중남미는 아직 개척이 덜 된 신흥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벌써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는 좋은 수치도 나오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중남미 시장에 탄탄히 뿌리 내린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아직도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진출만 있을 뿐인데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에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들을 뛰어넘어서 중소기업들도 중남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중남미 시장과 또 미주개발은행 IDB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인기 있을 만한 해외 여행지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의 수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유가 하락과 환율 효과 때문에 해외 여행객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되는 해외 여행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터파크 투어가 지난해 판매 추이와 최근 급부상 중인 지역 등을 고려해서 2015년 새롭게 주목받을 해외 여행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정된 여행지들 어디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바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베트남의 푸꾸옥입니다. 베트남 하면 호치민 혹은 하노이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유럽인들이 주로 여행지로 즐겨 찾았다는 베트남의 휴양지인데요. 이 푸꾸옥은 올해 2월부터 대한항공 전세기 취항으로 접근성이 대폭 편리해졌습니다. 푸꾸옥은 일명 PQ 아일랜드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75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한 빈펄 리조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조트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세계 10대 해변 중 한 곳인 타이만에 위치한 열대 파라다이스입니다. 테마파크 빈펄랜드와 워터파크가 리조트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여행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노클링, 카약, 다이빙 등 각종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 휴양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까운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좀 유명하지 않은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감성과 힐링 그리고 예술이 있는 휴양지인 일본의 다카마츠와 나오시마를 선정했습니다. 나오시마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을 만들고자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와 함께 섬 남부의 베네세 하우스라 불리는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면서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물방울 무늬가 가득한 호박 조형물로 유명한 일본 현대미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걸음마다 눈에 잡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빼어난 예술작품에 감탄을 하고요. 따뜻한 인심과 평화로운 풍경에 감동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다카마츠는 가카가와 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상점가가 발달돼서 쇼핑하기도 참 편리하다고 하고요. 리스린 공원, 민가 박물관 등 옛 정취를 풍기는 볼거리부터 선포트 다카마츠, 기타하마 엘리 같은 현대적인 명소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여행하면 우동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면발이 매끄럽고 쫄깃한 것으로 유명한 사누키 우동, 바로 본고장이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꼭 맛봐야 할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 바로 크로아티아와 발칸반도가 꼽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꽃보다 누나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죠. 이 크로아티아의 인기는 올해도 식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나 성벽 투어로 유명한 두브로브니크, 또 요정이 살 것만 같은 천혜의 폭포와 숲으로 이루어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이외에도 발칸반도의 인접 국가들 아직도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트로기르라는 곳은 크로아티아의 역사 유적지로 중세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들이 해변을 장식하고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중세품 모습으로 도심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동화 같은 여행지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 둘레 6km의 작은 호수지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뱃사공이 직접 노를 젓는 전통 나룻배를 타고 호수 안에 떠있는 블레드 섬을 방문하면 15세기에 건설된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종을 울리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계속 종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 참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태껏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여행지들을 찾으려는 관광객들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새롭게 각광받는 해외여행지들 어떠셨나요?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토대로 좋은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류비가 절감되고 그리고 원전사고 이후 급감했던 일본 노선의 여객 부문이 회복되면서 2015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유가 하락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력 노선인 일본 노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 그리고 항공 화물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들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현재 PER은 6.7배, PBR은 1.5배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3가지 소개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2015년 연료비가 유가 급락으로 전년 대비 6천억 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력 노선인 일본 노선 수요 회복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A380이라는 대형기를 도입하면서 장거리 노선을 추가해서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 유가와 도입 단가가 1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은 2015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연료비는 2014년 4분기 평균 단가 109달러, 전분기 대비 19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 연료비는 평균 단가가 75달러로 대폭 낮아지면서 전분기 대비 1,4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효과가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매출에서 일본 비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일본 비중이 20% 이상이었는데 2014년에는 12%로 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2013년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 엔저 효과로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일본을 많이 찾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상황이라는데요. 내국인 출국자 증가로 일본 노선 탑승률 개선이 예상되고요.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엔저와 또 기저 효과로 2015년 3분기까지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요. 유류 할증료를 제외한 단가는 점진적인 상승세 전환이 가능할 전망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봄을 떠올리게 하는 시 조금 이르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시인지 시 전문 바로 들어보시죠. 하우스먼의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는 시입니다.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하우스먼.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벚나무는 지금 큰 가지에 꽃으로 잔뜩 장식하고 숲의 승마길 옆에 서 있나니 부활절에 알맞은 하얀 옷이다. 내 정해진 70이란 수명에서 20이란 나이는 2번 다시 안 오나니 70번의 봄에서 20번을 뺀다면 앞으로 올 봄은 50번뿐이다.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기에는 50번의 봄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매 이제 숲을 찾아가기로 하자. 눈처럼 희게 핀 벚꽃을 보기 위해서. 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벚꽃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불과 일주일이면 꽃을 다 떨어뜨려 버려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인은 70이라는 수명에서 20살이라는 나이를 빼고는 앞으로 봄의 벚꽃을 볼 기회가 50번밖에 남지 않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의 봄을 더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다가올 봄을 만끽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 돋보기의 다양한 정보들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남미 시장, 또 주목받는 해외 여행지 등 글로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제 우리의 경제도, 문화생활도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 많이 전달해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